안녕하세요 깍지님들, 브랜드를 만드는 여자 노희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오랜 시간 관심을 갖고 연구해왔던 제 원래 전공 과목인 미식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스타 전성시대라고 할 만큼 K-팝 스타, 배우들, 아티스트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명세를 갖고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 셰프들도 세계로 나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셰프가 우리나라에서 스타 셰프라는 말을 갖게 된 1세대 스타 셰프가 아마 에드워드 건, 그다음에 강래우 셰프. 방송을 처음에 시작한 건 사실 샘킴도 되게 빨리 시작하셨어요. 이게 이제 언제부터 시작했냐 하면은 온미디어를 CJ 미디어가 인수하면서 온스타일하고 올리브가 겹치는 채널이었어요. 제가 그때 이제 윗분들한테 건의하기를 너무 중복되는 채널이 많다. 그러니 올리브 채널은 푸드 채널로 바꾸자. 그랬을 때 윗분들은 다 반대했었어요. 근데 저는 앞으로는 반드시 푸드 시대가 오고 스타 셰프 시대가 온다. 그리고 우리 채널이 그 스타 셰프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차원으로 이제 시작했던 게 사실 마스터 셰프 코리아고, 제가 지금도 강래호 씨를 처음 소개받아서 진짜 수줍음 많은 셰프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셰프들이 누구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직업이 아니었어요. 항상 주방에서 재료와 칼과 이야기하는 그런 강래호 셰프님을 만나고, 김은희 셰프가 미국에서 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마셰코를 하면서 세계적인 스타 셰프들, 특히 한국 셰프들을 많이 이제 찾아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미슐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정보 공유화가 안 된 시대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듯이 이런 룩스라는 가이드는 이게 참 좋았던 게 뭐냐면 도시별로 돼 있어요. 갖고 다니기 쉽게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런 인포메이션에 니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너무 많이 사서 모았었어요. 예전에는 진짜 어디를 가면 무조건 세계를 가다. 호텔은 뭐고 음식점은 뭐고 이런 설명서가 다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미슐랭 가이드를 보기 시작한 건 저는 2000년 들어선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미슐랭을 받는 과정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미슐랭 스타 셰프의 맛, 디쉬 이런 거에 당연히 관심을 갖게 되다가 이제 미슐랭은 그럼 어떻게 받았지? 사실 미슐랭이 되게 재밌는 거는 타이어 회사잖아요. 타이어 회사가 미슐랭 가이드를 만들어서 어떻게 이렇게 마케팅 툴로 썼을까? 자연스럽게 나는 브랜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관심을 제가 갖게 됐어요. 두 형제가 만든 거더라고요. 에드와르하고 앙드레 미슐린 형제들이 만들었는데, 처음에 이들이 고무 자전거 바퀴를 만들던 사람들인데 그게 진화돼서 자동차 바퀴를 만들면서, 아무래도 1900년대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은 다 부르주아고 귀족이나 하이소사이어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좋은 와이너리는 어디고 맛집은 어딜까, 이런 거를 찾는 걸 보면서 우리 타이어가 좋습니다가 아니라 이런 가이드를 만들어서 우리가 마케팅을 시작하면 우리 자동차 바퀴를 더 많이 쓰면서 많은 곳으로 여행을 가겠다. 미슐랭의 논리를 보면 일단 좋은 식당을 알려준다, 사람들이 그곳으로 여행한다, 자동차를 더 탄다, 타이어를 닳는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허황된 생각이거든요. 1900년대에 시작했던 이런 사업인데 라이프 스타일을 분석했다는 게 저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때는 어떤 한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맞춰서 마케팅을 한다는 게 굉장히 생소한 일이었을 것 같거든요. 전 진짜 그 미슐랭 형제들이 대단한 마케터였던 것 같아요. 실질적인 자동차 바퀴의 직접적인 광고가 아닌 라이프 스타일을 관찰해서 거기를 관통하는 마케팅을 했다는 건 정말 천재적인 생각이었던 거죠. 그들이 그거를 얼마나 꼼꼼히 만들었는지, 전쟁에서 노르망디 상륙작전 때 그 미군 단교들 사이에 그 미슐랭 가이드를 비밀리에 풀었다는 그런 설도 있을 정도로. 미슐랭 가이드가 아주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진 지도라고 합니다. 미슐랭은 사실 별을 가지고 마케팅을 했다는 게
또한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그 별을 보면 신뢰를 갖게 되잖아요. 그 별 하나가 있는 거, 두 개가 있는 거, 세 개가 있는 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그 스타가 가격으로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시에는 7에서 10프라운이 원스타, 10에서 13프라운이 투스타, 13프라운 이상이 3스타였다는데 요즘은 이제 그거를 스토리텔링을 해서 별 하나는 이제 음식이 좋은 레스토랑, 그다음 두 번째는 음식이 좋아서 찾아갈 만한 데스티네이션 플레이스로 갈 수 있는 게 투스타. 3스타 같은 경우는 그 레스토랑을 가고 싶어서 여행을 짤 정도의 레스토랑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거든요. 그 로고를 딱 보면 사실 믿음의 상징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공용화된 그런 심벌이다 보니까 언어 장벽을 넘은 상징적인 마크를 엄청 잘 활용한 것 같아요. 미쉐린 하면은 평가단 얘기죠. 네, 진짜 미슐랭이 저는 다른 것보다 대단한 건 아직도 그렇게 히든으로 정말 잠복근무하듯이 우리나라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인스펙터들이. 수시로 오거든요, 수시로. 그렇게 미스테리 샤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전 대단하고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건 더 대단한. 한 인스펙터마다 한 250회를 다닌다고 하니 뭐 적어도 일주일에 5번 정도를 가서 인스펙터 한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 수많은 인스펙터들이 지금 인스펙션을 하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셰프들이 생각하면 아주 후덜덜한 일이죠. 미슐랭 인스펙터들이 말하는 거는 우리는 맛만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맛의 모든 게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면 눈 감고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감을 다 열고 들어올 때 향기, 그다음에 서비스하는 서비스맨십 이런 게 다 포함돼서 마시기 때문에 저는 그 맛에는 이런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슐랭이 무서운 건 미슐랭을 한번 받고 나면 떨어지는 게 사실 저는 미슐랭 2스타도 받아봤고 2스타에서 떨어져서 강등도 당해본 사람이에요. 아무래도 컨설턴트들은 그 2스타에서 1스타로 떨어지는 게 셰프만큼 그렇게 디프레스 되진 않았지만 별을 킵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한 번 따고 나면 매일 오는 그 손님이 누가 미스테리 셰퍼인지 누가 인스펙터인지 모르니까 정말 한 손님 한 손님마다 늘 최선을 다해야 되거든요. 그 스트레스도 보통이 아니에요. 또 슬픈 역사들도 있는데 베르나르 노아조라는 프랑스 국민 셰프였던 분이 3스타에서 2스타로 떨어진 것도 아니고 3스타에서 2스타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그 소문으로 그 강박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했다는 그런 슬픈 스토리도 있고요. 그리고 세바스티안 브라스라는 프렌치 셰프는 10년간 3스타를 유지했음에도 더 이상 이제 이런 강박증으로 살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으로 3스타를 반환했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이런 말 하면 또 욕먹을 수도 있는데 나 미슐랭 3스타한테 약간 회의를 느꼈어요. 이거는 그분을 디스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데는 아이패드에 비닐을 깔고 파도가 치는데 미역을 깔아가지고 거기다 뭘 내놨는데 나 울렁거려서 못 먹겠더라고. 이 파도가 치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은 얼마나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을 하신 거야. 2스타, 3스타가 되면 그냥 맛은 기본이고 어떻게 하면 더 새롭고 자기의 창의력을 보여주려다 보니까 셰프들이 갖고 있는 그 강박, 별을 지켜내야 된다는 그 두려움, 또 책임감 이런 것들이 좀 슬픈 현실이 있기도 하지만 미슐랭 3스타를 받는다는 건 굉장한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미슐랭 가이드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유럽을 위주로 했고 사실 미슐랭 가이드가 폭발적으로 이제 선언이 시작된 거는 뉴욕 가이드가 생기면서부터예요. 왜냐면 뉴욕이라는 도시는 전 세계인이 다 오는 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미슐랭을 받았을 때 확산성과 화제성? 이게 전 세계로 나가는 거죠. 뉴욕의 미슐랭 가이드 어디를 갔다 왔다. 그리고 이제 미슐랭이 아시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그 미슐랭 도쿄인데 150개 식당이 191개 별을 받으면서 그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또 어떤 식당들은 미슐랭을 거부했대요. 그들이 믿지 않았던 것 같아. 어떻게 프렌치가 우리를 평가할 수 있어? 이제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의 150개 레스토랑에서 191개 별을 받았다는 게
굉장히 센세이셔널했죠, 그 당시에. 처음에 이제 미슐랭 가이드는 자동차 여행을 하면서 곳곳에 숨어 있는 맛집을 개발하는 그런 게 원 취지였는데, 뉴욕이나 도쿄나 큰 대도시로 진출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된 거고요. 스페인에 미슐린 도시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샌 세바스티안 시티라는 곳인데 스페인 북부지방 해안 도시인데 굉장히 작은 도시예요. 89년, 90년대 지나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그 미슐린 스타가 늘어나면서 서울의 10분의 1인 그 작은 도시가 그 미슐랭으로서 관광도시가 됐다는 거는 정말 우리가 예의 주시해야 되는 사건이었고요. 사실 그 도시가 미식의 도시로 인정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것도 미슐랭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거를 평가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2017년 들어왔으니까 이제 딱 10년 차 이제 미식 도시인데 우리가 그렇게 잘 몰라서 그렇지 사실 롯데호텔 본점에는 피에르 가르니에가 있고 시그니엘 호텔은 야닉 알레노가 컨설팅한 식당이 있는데요. 야닉 알레노는 프렌치 소스의 21세기의 재발명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셰프입니다. 우리나라도 정말 대단하게 전 세계에서 서울이 미식의 가장 핫한 도시입니다. 진짜로.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우리나라 미슐린 3스타 밍글스가 파리로 진출한다는 아주 핫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미슐랭 가이드에서 가장 핫한 셰프는 파리 슈발블랑 호텔의 플라네튜드의 아르노 덩켈 셰프입니다. 3스타를 가장 빨리 받은 셰프로 회자가 되는데요. 이 지금 레스토랑이 정말 1년 동안 예약이 안 되는데 핵심이 소스예요. 덩켈은 향수처럼 어떤 감정기에서 조연사라고도 불리우는 셰프예요. 제가 미식 이야기를 할 때 노마를 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 노마는 2003년도에 시작했는데 셰프가 이 세상에서 없던 요리를 시작한 그 셰프예요. 자기네 식자재, 채집, 발효 이런 걸로 테루와 로컬로 그런 어떤 다른 언어를 이야기한 것이 레베르네 셰프입니다. 그 레스토랑에 가보고 싶어서 제가 코펜하겐을 갔어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특이한 요리들이 많았어요. 불개미를 어떻게 산에서 잡아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아이들이 개미 뒤를 빨아서 먹었던 걸 전 기억해요. 아주 신선한 생새우 위에 그 개미의 신맛 그거를 느끼는 그런 요리인데 진짜 충격이었어요. 이게 도대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본 맛. 그런 요리였어요. 미슐린 레스토랑들이 거의 다 자기 주방을 보여주거든요. 우리가 얼만큼 좋은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서빙하는지 2스타 이상 정도 되면 대부분 주방 투어를 시켜줘요. 맛있고 끝나고 바로 갔었어요. 근데 한국 스텝이 니네 주방을 투어를 시켜주겠대요. 갑자기 어떤 여자 그 셰프가 나오다가 막 뒷걸음질을 치는 거야. 마셰카 나와서 1회 전에 떨어진 그 셰프가 다 투어를 시켜줬는데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픈 게 그 요리를 배우겠다고 무급 인턴을 하면서 코펜하겐이 너무 비싸니까 저 멀리 떨어진 데서 2시간을 걷는데 출근을 하는데 왜냐면 월급도 없으니까 그런 열정으로 그 노마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여기 코펜하겐에 와서 다른 미슐린 레스토랑을 가본 적이 있냐니까 없지.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서 내가 코펜하겐 구경을 시켜가지고 미슐린 레스토랑을 데리고 갔어. 그게 지금도 되게 보람이 느껴졌었고 제가 너는 뭐를 하니 그랬어 하루 종일. 그랬더니 개미를 잡으러 간다 그러더라고. 어느 섬에 간대.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개미를 잡는데 그 개미 아까 그 개미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성공한 셰프가 누굴까? 그렇게 해서 얘기해보면 뭐 알렌 듀카스 이번에 우리나라에 왔었잖아요. 그리고 레스토랑 오픈하셨고 그 스타 셰프의 계보를 만드는 베르난 쿠엥이라든가 3스타 레스토랑을 2개나 가졌던 여성 셰프 와제니 브라제 그리고 페란 아드리아라는 셰프인데요. 미식이 스페인으로 옮겨갔다. 그런 소리를 들었던 천재 셰프입니다. 아드리아의 혁명은 왜 음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음식처럼 보여야 하는가. 아이디어와 놀라움을 경험하는 창작으로 우리한테 보여줬어요. 사실 그분들이 정말 돈을 많이 벌었느냐 하면은 사실 미슐린 스타가 그렇게 돈을 잘 버는 그런 업은 전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사실 특히 우리나라 3스타가 어려운 이유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은 술집에서 밥은 밥집에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밥은 밥집에서 조금만 반주하고 먹고 끝내고 우리는 2차로 술집 가자. 외국 사람들은 미슐린 3스타를 가면 예를 들어 1인당 400불, 500불 그렇잖아요. 그럼 난 술도 400불, 500불을 먹겠다는 마음을 갖고 가요. 외국에서는 레스토랑에서 베버리지가 40% 이상 돼야 남는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리 잘 되는 집도 베버리지가 40% 이상 되는 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미슐린 스타가 어렵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려운 거는 너무 같은 시간에 우리가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외국 가보시면 10시에 밥 먹는 사람들 많죠. 스페인 같은 데 가면 7시에 식당 가면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는 6시, 7시에 다 같이 먹고 9시면 끝내. 1부, 2부가 안 돼요. 근데 외국은 모든 레스토랑이 1부, 2부가 있거든요.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되게 고급 식당을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고, 타벨로그 같은 데가 좀 부러워요. 타벨로그는 거의 자기네 일본식에 대한 걸 굉장히 세그멘테이션을 많이 해줬고, 뭐 진짜 3.5만 넘어도 엄청난 평가를 받은 걸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미슐링을 받았어도 3.5가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타벨로그는 뭐 진짜 돈까스, 라멘, 스시 뭐 자기네 그 음식을 다 선별로 해서 타벨로그 100명점이라고 100선 그 리스트업 해갖고 보게 돼 있는데, 사실 난 100개는 힘들어도 못 보겠더라고. 미슐린이랑 제일 안 맞는 나라가 이태리예요. 단품들이 너무 맛있는 도시거든요, 이태리가. 이태리 음식이 막 스피디하고 좀 시끄럽고 이래야 맛있는데, 미슐린에 가면 조용한 게 이태리랑 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태리 사람들도 그런가 봐요. 어떻게 파리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냐. 이래서 감베로 루소라는 그 자기네만의 서베이가 있는데요. 파인다이닝은 포크로, 가정식은 새우로, 이제 피자 이런 거는 스펙식 조각으로 표시하는데, 이태리에서는 그것이 가장 그래도 공정한 평가를 받고 있는 서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라면 이제 블루리본이 있는데, 소비자들이 점수를 주면 이제 나중에 전문가들이 가서 점검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돼 있는데, 이제 미슐린이랑 약간 반대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미슐린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었다면 이렇게 로컬에서 인증된 자신만의 그런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서 비교해 보시면 여행을 갈 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독자님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건, 미슐랭을 간다는 거는 정말 내가 이 음식을 어프리시에이트하고 감사하겠다는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들어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그 메뉴 설명 듣는 거예요. 그게 꼭 미슐랭이 아니래도 정말 고급 레스토랑, 내가 오늘 그 정도의 가격을 지불하고 또 가기 전에 그 집이 어떤 음식을 하는지 공부도 좀 하고, 셰프님의 철학들도 읽어보시고, 그 셰프님과 교감을 충분히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가야 저는 미슐랭을 잘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경험이 그냥 맛있다, 맛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 이 맛과 이 셰프의 철학이 내 라이프 스타일에 들어와서 나에게 어떤 경험을 어떻게 느끼게 해주었는가. 요즘같이 취향을 갖고 있는 소비자가 많은 시대에 정말 이런 미슐랭에 대한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미슐랭의 빛과 어둠, 이렇게 양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미슐랭이 미식의 세계화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건 뭐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일이고요. 미슐랭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영광이기도 하지만, 너무 거기에 매몰돼서 미슐랭이 딱 정답이다, 그런 생각은 저도 하지 않고 아마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또 소비자도 꼭 미슐랭만이 최고고 미슐랭이 아닌 식당은 맛이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내가 선택하는 나만의 취향을 가진 나만의 가이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